식사들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사실 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보낸다는 게 힘든 일이신데 오전 강의도 들으시고 또 오후 강의도 들으러 와주시고 되게 감사합니다. 아침에 좀 강연 소개를 간단히 드려서 그런지 평소에 한 3배 정도 오셨어요. 기대가 많으시죠? 예, 우리 강원도도 삼국의 그 영향이 조금씩 다 섞여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까지 쭉 이어서 연속선상에서 보면 신라 색깔이 제일 강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더 관심도 많으시고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황금 문화 얘기를 해주신대요. 신라 관련된 전시를 할 때도 황금 전시, 금관 전시 이런 거 반짝반짝하는 거 전시하면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래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 신라의 황금 문화는 세계적이라고 들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경주를 아주 잘 아시고 그러시는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함순섭 강사님은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고역사 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박물관 전체에 고고역사부 관련된 그런 전시 기획이라든지 업무를 총괄하고 계세요. 이 분야에 아주 그 정통하신 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함수수입니다. 원래 함씨가 강원도에 많이 삽니다. 네, 저희 본이 강릉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일찍 경상도에 들어와가지고 강원도에는 친척들이 안 계십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신라,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황금문화 이라면 보통 신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게 신라에서 언제부터 들어왔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뒤에 마니깐이라고 하고 붙었는 게 왜 붙었냐면은 이 황금문화가 정착되는데 이 마니깐이라고 하는 어떤 왕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복잡한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라 자체도 내부에서 시기가 많이 나눠져요. 근데 그걸 나누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고려시대 때 편찬됐지만 삼국시대를 알 수 있는 기록들 중에 바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걸 통해서 보통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보면은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시대를. 그 이제 시작되는 왕부터 언제까지는 아시겠죠? 보통 획거세부터 시작해서 진등여왕까지가 상대 이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삼국유사는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중에 보면은 이 중고의 시작점이 바로 법흥이죠. 법흥인 이유는 이정도 이 삼국유사의 편찬자가 이견선사잖아요. 스님이다 보니까 신라에서 불교가 처음 공인되는 시기, 2차돈이 이제 순교하고 국가에서 불교를 공인하는 이 법흥왕을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이렇게 됐는데 막상 고대사 연구자들이 그간 일제시대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시각에 따라서 연구를 해보니까 삼국사기에 나눴던 요 시기, 법흥 이후의 시기라고 하는 게 결코 단순하게 그냥 불교에 들어오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분도 굉장히 의미가 많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 가지고 시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4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고, 중고,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게 간격이 똑같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앞부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앞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그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이 앞부분 중에 많은 부분에 약간 모호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은 전설적인 내용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랄까요,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죠. 한 사람이 한 150년을 살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왕 한 명이 뭐 150년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고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거의 전설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했다면, 해방 이후에 우리가 연구했을 때 그 실존 인물로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은 말간식 이후는 완전히 인정하자 하는 것도 있고, 이사금 시기까지도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분위기예요. 근데 앞부분 이 상고 부분의 긴 시기를 또 어떻게 나눠볼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신라에서 이 왕을 부르는 이름들이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앞부분에 거서관과 차창은 바로 혁거세, 박혁거세와 남의 딱 두 사람만에게 따로따로 하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하나의 시기 구분으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박혁거세에 붙었던 거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차창홍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창홍은 우리 무당할 때 있죠. 무라고 되어 있어요. 차창홍이라고 하는 무당.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러한 신라가 탄생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전에, 종교의 주제자가 바로 정치까지 다 아우르는 시기, 청동시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시대가 있겠죠. 그때,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그 본능을 지닌 사람이, 정치적으로,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사금은 분명하게 좀 이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이해합니다. 요즘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임금이란 말이 있죠. 임금이란 말이 바로 이사금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그 임금이란 그 왕후가 탄생하는 데는 약간 전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리라는 사람과 그 타레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야 네가 왕해 뭐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야 어진 사람이 이빨이 좀 많대. 그래서 서로 이빨 많은 사람이 왕하자, 먼저 왕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딱 깨물었더니 아마 막리가 좀 유리가 빨리 났던 모양이에요. 유리가 이빨 수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유리가 먼저 왕이 되고 뒤에 타레가 왕이 됩니다. 바로 그때 이빨의 입금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사금이라는 말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통 기록에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사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조선시대까지도 임금이란 말로서 계속 사용되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임금이란 말, 이사금이란 말 자체에는 좀 강력한 이렇게 힘은 잘 안 느껴져요. 사용되는 용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보면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리더, 뭐 지배자,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정도의 권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 할 때 뒤에 칸자고 있죠. 근데 그 발음이 간도 아니고 한도 아니에요. 딱 중간 발음이에요. 그 칸과 한의 중간 정도 발음이 보통 요 발음인데, 요 칸이라고 보통 하면은 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사금과 똑같은 의미예요. 칸 자체는.
근데 어떤 그 족장이 되든 족단의 우두머리가 되든 이 사람들 다 칸이라고 해요. 이거는 신라만 사용한 게 아니고 고구려도 사용했고 백제도 사용했어요. 근데 한자 표기가 약간씩 다릅대요. 근데 특히 가야에서도 보면 이거는 그 한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칸인데 그냥 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립이거든요. 마립이란 말은 우두머리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마루, 우리 산마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루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루칸이 되겠죠. 마루칸. 이 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 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영어로 그냥 리더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건 룰러라고 해요.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몰려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리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도 이제 나눠지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사금 시기, 마리칸 시기, 중고기,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신라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금 시기의 끝부분 정도부터가 완벽하게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이 시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당대에 3세기대에 쓰여졌던 중국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위호촉이 나오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원래 역사책인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동이전, 이 한반도가 북쪽부터 있던 이 동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충실하다 이렇게 보통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렇게 왕으로 나누고요. 또 재밌는 거는 요 마리칸이 끝나는 법흥부터가 완벽하게 또 중국식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처음 시작한 사람은 이 지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자기가 중국식 왕호를 사용한 게 아니고 신하들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라는 이런 데서 마리칸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이렇게 촌스러워 보인다 이거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왕이라는 칭호를 씁시다 하고 해서 지정왕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바쳐요.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리칸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리칸 시기까지 됐습니다. 법흥은 처음부터 왕이라는 칭호로서 등극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흥 시기에 생기진 그 비석들이 있어요. 비석에는 아직까지도 보면 좀 왕과 마립이란 말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마리칸은 마리칸인데 어떻게 되냐면 마립을 또 당대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매금이라 썼어요.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에도 나오고 여기 충주에 있는 고구려 비에도 나온다 매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6세기 때 신라의 그 울진에 있는 비석이 어떻게 되냐면 매금왕이란 말이에요. 매금과 중국식 왕이란 말이 합쳐져 갑니다. 그래서 이 법흥 때까지도 이 마리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계속 좀 사용됐던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 왕으로만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크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앞으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신라사 전체에서 변화를 본다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사금 시기의 무덤이에요. 사실 이 시기의 무덤이 처음 공학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라고 밝혀진 거는 1979년도에 이미 유물은 이보다 훨씬 전에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 어떤 무덤인가에 대해서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발굴을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이 시기의 무덤은 전형적으로 중국의 영향 아래에 놓인 어떤 문화, 한반도 내의 무슨 한족의 문화가 한족의 영향을 받은 문화,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79년도에 우연히 경주에서 집을 짓다가 한 사람이
이 유물이 나오니까 박물관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경기박물관 직원들이 이 무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테크닉을 찾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무덤은 그냥 그 맨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이제 관을 묻고 한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그냥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덩이를 발굴해내는 기술들이 사실 70년대 말부터 고각 쪽에서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이런 무덤들이 어떤 무덤이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특징적인 것은 문화적으로 철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다. 그러나 청동기로서 만든 어떤 장신구들도 많고 구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나구, 그러니까 말을 타는 어떤 도구들도 나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강 이남에서 이 시기의 무덤이 거의 한 3,000기 이상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니까 저게 우리가 사만,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하는 그 시기의 무덤이구나 라고 해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삼국기 이서동 이전에 나오는 바로 이 사만의 기록 내용하고 그쪽에서 표현하고 있는 문화적인 내용하고 굉장히 닮았더라는 거죠. 이게 계속 지금 3,000기를 발굴했는데 금제품이 딸랑 한 점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저기 김포 쪽에서 딱 하나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 삼국기 이서동 이전에 이때 사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습성을 지냈는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장신구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만 사람들은 구슬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구슬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옷에 매달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 은, 비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3,000기를 다 발굴했더니 무덤 속에서 구슬은 정말 많이 나요. 엄청난 많은 유리구슬부터 시작해서 만호로 만든 구슬, 수종으로 만든 구슬 이런 구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금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김포에 한강 하구죠. 하구에 있는 언덕 위에서 딱 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나오는 사만 사람들의 모습이 이 기록에 지금까지 발굴된 이 고각적인 무덤의 모습에서 유물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이사금 시기의 모습입니다. 이사금 시기의 모습은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은 분명히 집단 내에서 좀 힘있게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무덤은 그래도 이 집단 내에서 조금 좀 힘이 있었겠어. 근데 지역을 넘어서까지 그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도 좀 작은 무덤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만의 우두머리들이 우두머리는 있지만 그들은 잡거한다. 같이 어울려 산다는 거죠. 따로 떨어져가 자기만 나 힘 강해, 나 왕이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살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실제로 무덤에서도 보면은 그런 큰 차별이 없어요. 하고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또 하나의 특징. 이게 갑자기 바뀝니다. 일순간에 바뀝니다. 경주에 가시면 산같이 큰 무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 타고 경주 시내를 탁 들어가면은 시내에 큰 무덤들 있죠. 그 무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와리간이에요. 이렇게 큰 무덤들. 가장 큰 게요, 지름 80m예요. 근데 가장 크게 80m. 높이가 거의 20한 6m 이러니까 거의 한 10층 높이 에 버금가겠죠.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이 경주시가 내에 있습니다.
근데 저만큼 큰 무덤은 이 낙동강 한강 이남에서 경주만큼 큰 무덤이 있는 곳은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신라 내에서도 만약 신라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때부터 경주 이해의 지역에서 이런 무덤들이 만들어져요. 이제 더 이상 그 흔적이 없는 무덤이 아니고 아예 이 봉분이 이렇게 지상에 드러나 있는 무덤들이 만들어집니다. 저 동해안 루트를 타고 저 강릉까지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무덤의 크기라고 하는 것도 경주의 무덤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경주의 무덤이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런 현상을 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경주가 중심이 되었고 그들이 주변 지역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정치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깐이라고 하는 용어에 아주 적합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 시기 4세기 사실은 왜냐하면 요때 근데 이런 이 무덤들 중에 이 큰 무덤이 아리깐이 등장했다고 막바로 등장하진 않아요. 역시 첫 번째 가장 큰 무덤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 사람부터겠죠. 여기 나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교과서에 뇌물로 되어 있죠. 뇌물왕 이렇게 나오죠. 이 뇌자가 고대에서 나자로 발음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인데 뇌물이 죽고 난 뒤에 아마 저 가장 큰 무덤을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왕릉으로서. 그에 표본이 되어서 좀 더 여러 가지 형태의 무덤들, 등급이 나눠지면서 무덤들도 확실히 만들어졌을 거예요. 뇌물이 죽은 해가 401년인가? 402년이 그렇게 되니까 그 원전이부터 시작해서 아마 큰 무덤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작지만 이 바리깡이 등장하면서부터 새로운 문화적인 변화 모습은 아마 이 4세기 후반부터 이미 이 무덤에는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무덤은 그때부터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